안녕하십니까. 리서치본부 이윤택입니다. 오늘은 9월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8월 초에 급락했다가 갭 메우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보통 갭 메우기는 좀 손쉽게 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 대신 갭 저항을 뚫는 것들은 좀 더 응축된 힘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갭이라고 하면은 이제 2,700에서 800 사이인데 저희는 보통 2,700 중반 정도로 저희들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이제 그래도 2,700 초반까지는 잘 갔죠. 근데 여기서 좀 쉬고 있는데 결국 이걸 뚫으려면 어떻게 되냐? 저희가 볼 때는 완화 정책 이외에 펀더멘탈이 좋아진다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 금리 선물의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하는요, 올해 2번, 내년에 5번, 총 9번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벨로 봤을 때 9번에서 9.5번 정도, 그 정도가 물리적으로 가장 할 수 있는 많은 횟수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거보다 더 많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 달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저번 달에도 저희가 3번 이상 금리 인하를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번 정도면 이미 다 반영된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9번 반 정도를 반영하는 것들은 이미 완화 정책이 모두 반영됐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 정책보다 지금부터 봐야 될 것은 펀더멘탈이에요. 이 저항선을 뚫기 위해서는 펀더멘탈이 여전히 튼튼하구나. 고용은 다시 또 좋아져서 실업률이 내려오고, 그리고 이 기업 실적은 여전히 뻗어나가는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은 투자자들이 그러면은 괜히 쫄았구나, 앞으로 더 올라가는데 내가 베팅할 수 있겠어 라고 해야지만 자신감이 회복돼야지만 이 저항선을 뚫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그런 시점이 4분기쯤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4분기라고 해도 이렇게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죠. 이제는 총 4가지 이유가 있어요. 4분기에는 첫 번째는 9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합니다.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 효과는 10월 경제 데이터부터 반영되어서 나오게 되겠죠. 두 번째로 11월 초에는 미국의 대선 결과가 확정이 됩니다. 미국의 대선 보통 이런 얘기하죠. 미국의 대선이 있기 한 2, 3개월 정도는 주가가 안 좋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대선 불확실성이 있기 전에는 대규모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대규모 고용 이런 것들이 약간 꺼리는 경향들이 사실 있긴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경제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걸 보면은 대선이 있는 해는 보통 9월 10월에 경기 바닥을 찍었던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4분기에 또 어떤 일이 있냐? 4분기에는 실적 시즌이 또 시작됩니다. 10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이게 지금 AI 쪽은 눈높이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데 실적 발표하면서 이 눈높이가 조금은 낮아진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반면에 그동안 기대가 없었던 소비 기업들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으면서 아마 당장의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지 않더라도 향후 가이던스를 굉장히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 시즌과는 달리 이 4분기에 있는 3분기 실적 시즌은 상대적으로 좀 나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4분기에는 밸류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최소한 수급적으로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뚫을 거냐라고 할 때, 4분기 지나면서 뚫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그만큼, 앞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고, 결국엔 사람들이 경기가 괜찮은 거네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침체 가능성이 낮고, 실제로 이제 다시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냐?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한 2-3가지 정도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2년 반 동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왜 났냐? 이미 경기 침체는 2022년에 사실상 지나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 작년에도 그랬죠. 경기 침체 온다 그럴 때 무슨 소리냐? 이미 왔는데. 작년에 그런 얘기도 있죠. 경기 침체 안 오고 뭐 소프트 랜딩 한다. 아니면 노 랜딩 한다. 경기 침체 왔는데 무슨 소프트 랜딩이에요? 이미 왔는데. 그렇죠? 하드 랜딩이 끝났는데. 그렇죠? 이게 뭐 여러 가지 데이터로 보여주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하이닉스가 작년에 적자 구조였어요. 경기 침체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반대로 적자 구조고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수십 조가 하락했는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경기 침체
아니라 한들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데이터가 중요한 거지 MVR이 경기 침체 선언 안 했다고 해서 안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희는 이미 왔는데 뭐 또 경기 침체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침체 가능성이 또 낮은 이유가 그거예요. 시장에서도 침체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경기가 여전히 튼튼하다 봐라, 튼튼한데 무슨 경기 침체야 이런 얘기하죠. 저희도 사실 그거에 절반은 동의하지만 사실 그 중에 절반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경기 침체는 원래 언제 일어납니까? 경기가 좋을 때 경기 침체가 시작될까요? 경기가 나쁠 때 시작될까요? 경기가 좋을 때 시작이 되는 거죠. 사이클의 고점에서 내려올 때 경기 침체 시작이 되는 거죠. 요즘 경기 침체 항상 이런 부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 신뢰 지수 보면은. 네. 반면에 경기 침체는 바닥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바닥에서는 오히려 경기 침체를 탈출하는 바닥 시그널들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그런 비슷할 거라고 봐요. 예, 지금 보면은 저희가 그 얘기했죠. 투자는 너무 좋다. 투자는 경기 침체일 가능성이 없고 저희 소비 중심의 일시적인 경기 둔화를 봤었죠. 그게 이제 저희가 2분기부터 올해 봄부터 했던 얘기인데 일시적 경기 둔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이게 경기 침체랑은 거리가 좀 있지 않냐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파월이 실수하고 무슨 데이터들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일이 아니면은 소비 중심의 경기 둔화한 거지 이게 무슨 침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소비 심리도 보면은 바닥에 거의 다 왔다는 거죠. 이거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는 금리 인하가 되면은 아마도 소비 경기도 연말이나 내년 연초부터는 턴어라운드 하지 않겠냐. 이게 저희 기본적인 뷰고 지금도 그 생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세상에 더 많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4, 5개월 전에 이제 일시적 경기 둔화다라고 할 때 그때도 이제 사실 반문을 많이 받았어요. 경기 좋은데 무슨 경기 둔화라고 하냐. 소비 경기 둔화야 돼. 소비 좋은데 무슨 소리야. 결국 꺾였죠. 그렇죠? 네.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중간에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이 더 벌어질 수도 있죠. 이제 그 펀더멘탈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근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기회가 아직 잃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질문도 사실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받은 게 이제 이런 거죠. 금리 역전,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가 하락장의 징조냐? 지금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았죠. 근데 이게 이제 역전이 해소되려고 하고 있어요. 살짝 해소됐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해소되려고 하고 있어요. 또 하나, 금리 인하가 하락장을 불러오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과거를 보면은 그게 좀 맞아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장단기 금리 역전, 10년과 2년물의 스프레드를 보면은 장단기 역전됐다가 다시 완화될 때, 이때 보시면은 지금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있었는데 5번 중에서 3번이 하락장을 했죠. 세 번짝이 하락장을 갔습니다. 그렇죠? 이때 하락장, 하락장, 하락장. 뭐 5번 중에 3번이니까 그래도 확률상은 좀 높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2000년 이후에 2번이 있었는데 2번 모두 이제 경기 침체와 이제 주가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보면 이제 5번 중에 3번인데 이것마저도 저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음 페이지 볼까요? 고물가 시대 보면 아니죠. 그렇죠? 고물가 시대 장단금리 역전 해소가 이때는 훨씬 더 자주 나타나요. 근데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상승, 2번 상승, 3번 상승, 4번 상승, 5번 상승, 6번 이미 하락한 다음에 횡보하다 상승, 7번째 상승. 그렇죠? 고물가 시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장단금리 역전 해소는 오히려 매수 시그널이 된다. 저희가 고물가, 저물가를 나누는 것들을 지난 2년 넘게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은 사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거의 틀릴 일이 없을 그 정도로 굉장히 명쾌한 어떤 해답을 주는 거죠.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예요. 저물가 시대는 금리 인하가 저물가 시대 85년부터 25년, 저물가 시대 때는 금리 인하가 주가 하락을 불러오지만 고물가 시대 때는 그렇지 않다.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저물가 시대 금리 인하가 주가 하락과 연결되지만 금리를 인하해서 하락장이 온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을 풀어서 하락장이 왔다.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죠. 주가가 하락장으로 가고 경기 침체가 날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를 했던 거죠. 그렇죠? 주객이 전도된 얘기다.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보험성 금리 인하. 보험성 금리 인하. 보험성 금리 인하는 괜찮고 리세션 컷, 경기 침체를 대비한 금리 인하는 안 좋아. 이런 얘기도 있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보험성 금리 인하 때는 실제로 보험성 금리 인하가 2번 있었죠. 이 파란색이 보험성 금리 인하고요. 이 빨간색이 모두
리세션 컷, 경기 침체 금리 인하인데 대체적으로 보험성 금리 때 주가가 다 올랐어요. 금리 인하하고 나서 올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급등했죠, 급등.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이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한 가지 또 이게 불안정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금리 인하 시작할 때는 이게 보험성인지 리세션 컷인지 그걸 알기가 힘들어요. 경기 침체 때문에 하는지 보험성 때문에 하는 거지. 지나고 나면 쉽죠. 하지만 그때는 쉽지 않아요. 물론 저희도 보험성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이거를 확언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이제 보험성 금리라고 주장하는 게 경기가 좋기 때문에 경기가 좋은데 인하니까 보험성이야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랑 똑같죠. 경기가 좋을 때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거죠. 경기가 나쁠 때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솔루션 한번 내면 뭐냐면은 이것마저도 고물가 시대로 가면은요. 이게 보험성 금리 인하인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금리 인하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예, 여전히 파란색 선은 보험성 금리 인하고 빨간색은 경기 침체이긴 한데요. 예, 어떤 경우에서도 주가는 대부분 상승하죠. 물론 보험성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제 리세션 컷일 때는 잠깐 하락했다 더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쨌든 이것도 매수기죠. 보통 뭐 4, 5개월 내에 이제 바닥이 나오니까요. 이미 주가는 다 하락해 놓은 상황이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상황들이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볼만한 게 이제 저희가 업종 전략인데 업종 전략은 저희 실적 장세 2국면 너무 많이 얘기했죠. 그냥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1국면 작년에는 반도체 뭐 이런 거 사자 이런 거 있고 두 번째는 반도체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와서 금융 소비재로 간다 이런 얘기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근데 이게 좀 새로운 얘기예요. 내년에는 버블 장세로 가면서 약간 성장주 랠리가 나올 수 있다가 저희 생각이에요. 왜 그런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과잉 완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잉 완화하면 적절한 수준보다 금리 인하를 더 하는 거죠. 적절한 수준보다 더 돈을 펀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은 버블로 가는 거고요. 주식시장 내에서는 성장주 위주의 랠리가 펼쳐지는 거죠. 실제로 파월이 2018년에 처음 연준 의장이 됐거든요. 근데 2018년에 연준 의장이 된 이후로 계속 과잉 긴축과 과잉 완화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완전 뒷불 치고 있죠. 과잉 긴축, 그 다음 과잉 완화 2년, 그 다음 과잉 긴축 2년. 이번에 과잉 완화 차례냐? 그럴 수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 적정금리랑 한번 비교해주시면 적정금리에 딱 1년에서 약 1년 반 정도 후행해서 계속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시기인데 1년 있다 하죠. 예,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되는 시기인데 1년 한 반 정도, 1년 정도 있다가 또 금리 인하를 중단하죠. 예, 원래는 지금 보면은 금리 인하가 이미 시작이 됐어야 되는 시기인데 이제 와서 이제 9월부터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번에도 이런 퐁당퐁당 전략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 후행적인 정책들을 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어쨌든 완화적으로 간다면은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죠. 예. 그 주거비 착시. 지금까지는 주거비가 굉장히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물가를 약 1에서 2%포인트 정도 더 물가를 높게 보이는 역할들을 했다 그랬어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낫다고 했죠. 지금 뭐 주거비 빼면 1.8%밖에 안 돼요. 주거비 합치면 지금 2.9지만. 그렇죠? 근데 어떤 게 더 맞다? 얘가 더 논리적으로 맞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저번 달에 드렸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저번 달 거 한번 이쪽 들으시면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에서 2%포인트 정도를 더 높게 하는 역할을 했다면은 이게 늦게 꺾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여기서 꺾여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늦게 꺾였죠? 늦게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늦게까지 하락하는 거죠. 그럼 내년도에는 반대로 되는 거예요. 내년 하반기 언제부터는 오히려 주거비가 물가를 1에서 2%포인트 정도 더 낮춘 역할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착시죠. 그렇죠? 착시죠. 착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거 연준은 일단 헤드라인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더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도 과잉 완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저번 주에 잭슨홀 연설이 열렸는데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이 그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몇 가지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 문장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강한 노동시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것이다. 우리가 모든 걸 할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To support strong labor market이에요. 그렇죠? 이거 보면 뭐 생각나나요? 뭐 드라기가 옛날 10년 전쯤 얘기했던 whatever it takes 이것도 얘기 생각나지만 저는 이거 생각났어요.
2021년이죠. 한 3년 전에 4월 달에 그때 막 주식시장이 막 꺾이려고 그러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파월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매일 집 밖을 나설 때마다 노숙자 텐트촌을 지나가면서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을 본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자가 900만에서 1000만 명이나 늘어났다. 우리는 이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나는 이 상황이 끝날까지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다. 모든 서포트를 다할 것이다. 서포트를 다할 것이다. 강한 레이버 마켓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다. 이 상황, 실업자들이 많은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비슷하죠, 그렇죠? 네, 2021년에 이 얘기를 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위 메타버스 랠리라고 불리는 엄청난 버블이 펼쳐졌었죠. 그 두 번째 이런 발언도 했어요. 현재의 높은 기준금리는 다가올 어떤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버퍼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금리가 5.5예요. 그리고 중립금리, 그러니까 뉴트럴, 딱 중립이 되는 거. 긴축도 아니고 완화도 아닌 딱 중립. 거기가 어디냐? 지금 연준이 3%로 추정하고 있어요. 내년에 이걸 더 본격적으로 추정할 텐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높죠. 한 250bp, 2.25% 정도 더 높아요. 그러면 이게 금리 10번 인하하는 거거든요. 10번 인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버퍼가 있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가 다가와서 충격을 받더라도 우리가 한 10번 정도 금리 인하 버퍼가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10번 금리에도 완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땐 중립적인 수준에 불과해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거 매크로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날 텐데 안 보신 분들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2018년 파월 일정이 처음 되고 나서 주가가 폭락한 날이 있어요. 이날 일제히 다 폭락했죠. 한 달 만에 뭐 거의 뭐 15%, 20% 막 이렇게 15% 이상 하락했는데 이때 무슨 발언이 있었냐? 파월이 딱 나왔어요. 이랬어요. 금리는 여전히 이때 막 너무 긴축을 많이 해서 이미 주가 막 흘러내리고 막 글로벌이 안 좋던 시기였어요. 막 미중 무역 분쟁하고 있죠.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너무 긴축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이나 우린 중립적인 지점까지 점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중립금리로부터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하다. 이 얘기 한번 하고 나서 폭락했죠. 왜냐면은 금리 인상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직도 중립보다 한참 넘어 있는 완화적인 현상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중립까지 가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고 여기서 또 긴축으로 가고 그럼 몇 번 인상한다는 거야? 공포에 빠진 거죠. 중립금리. 중립금리라는 게 사실은 딱 무슨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중립금리는 굉장히 정성적이고 항상 변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변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근데 파월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약간 고정되어 있는 걸로 봐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이라는 단서 붙이지만 굉장히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만약에 뭐 4%대로 막 이렇게 금리 인하해도 혹시 너무 많이 완화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아마 파월은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중립금리보다 높은데요? 중립보다 높은 건 긴축적이라는 얘기예요. 더 완화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시죠? 이렇게 완화를 과잉하게 하니까 주가 올랐고 과잉 긴축을 했을 때는 주가 꺾여 내려갔고 그렇죠. 2018년은 과잉 긴축으로 한번 썼고 2021년은 과잉 완화로 한번 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앞으로 서서히 다가올 수 있다. 물론 올해가 아니라 저희는 내년 컨셉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좀 빠른 것들은 일부 성장주들은 조금씩 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최근에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간간히 나올 수 있다. 다만 저희는 아직 밸류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실적 장세 이국면 관련주인 뭐 금융주 이런 것들이 그래도 연말까지는 좀 더 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는 성장주로 바꿔 타는 전략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전략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시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이번 달 이슈 분석으로 저는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업종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두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초부터 미국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높아진 금리 인하 기대감은 성장주 강세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주 중에서도 특히 바이오 업종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거는 두 가지고요. 첫 번째는 다르파의 픽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방송을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 다르파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르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이 다르파는 미국 국방부 산하의 연구기관입니다. 1958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만들어진 배경부터 좀 보시면은 1957년에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세계 최초로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라는 것은 미국 본토로 핵무기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것과 거의 동의어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놀랐었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해인 1958년에 나사와 다르파를 만들었습니다. 즉 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 패권 경쟁을 위해서 연구기관을 만든 그 산물이 다르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다르파라는 기관인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마침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예산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까지 그 예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하면 패권 전쟁을 본격화한 인물로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본다면은 다시 미국 정부에서 이번에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 다르파의 예산을 늘려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다르파의 또 현실적인 장점인데 예산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기술 단위로까지 예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말쯤부터 이 다르파의 예산이 많이 증가하는 항목을 통해서 좀 아이디어를 종종 얻고 있습니다.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노란색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 10월 말쯤에 저희가 발간했던 보고서이고요. 거기서 이 다르파의 예산이 많이 증가하는 항목으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분야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반도체 하면 대부분 그냥 전공정 쪽만 생각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런 후공정 패키징을 통해서 기술을 고도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었고 2023년부터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하반기부터는 방산과 우주항공 분야의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특히 이 우주항공 분야를 강조드리면서 한화그룹을 이제 추천드린 바 있습니다. 그 또한 올해 2024년 들어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성과는 굉장히 좋았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분야를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분야가 꼽혔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분야들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둘 다 메디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헬스케어 산업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 오른쪽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던 항목으로서 이 우주항공 쪽에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로 본다면은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미국이 또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하기 위해서 생물보안법 같은 것들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 쪽에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도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는 당연히 이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현상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보시는 차트처럼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은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할인율, 주식시장의 할인율이 하락하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할인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타일 전략으로 본다면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유리한 국면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주 중에서도 또 하나 더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본 것이 바이오 쪽인데요. 이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이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연준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시클리컬 인플레이션과 에이시클리컬 인플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보셨던 차트 두 개를 이제 각각 이렇게 나눠 본 거고요. 시클리컬 인플레이션은 주거비 그리고 푸드 서비스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에이시클리컬 PC 인플레이션에는 자동차, 가전, 가구 그리고 의류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이시클리컬 인플레이션을 또 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왼쪽에 있는 노란색 박스와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박스입니다. 왼쪽에 있는 노란색 박스는 에이시클리컬 인플레이션 중에서 헬스케어를 제외한 모든 분야입니다. 즉 자동차,
그리고 가전 가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데이터는 보시는 그림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헬스케어만 따로 분류한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할인율이 하락하면서 성장주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이 헬스케어 산업은 그 산업 자체로만 보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즉 피해 상승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관점에서는 할인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산업의 관점에서는 피해 상승이 나타남으로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진행되고 있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장주 중에서도 산업의 성장이 예상되는 헬스케어라는 산업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보셨던 그 헬스케어 쪽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오른쪽에는 이제 국내 바이오 업종 지수, 그리고 왼쪽에는 글로벌 바이오 업종 지수랑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차트도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할인율이 하락하고 산업의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저희 퀀트 애널리스트가 마지막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B증권 리서치본부 주식자 연락팀에서 계량 분석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저는 앞에서 이제 하이난 의원이 바이오를 비롯한 성장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과 조금 연결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와 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다를 판단할 때 저희는 이익률을 갖고 판단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률이 직전 내기분기 누적 기준으로 보면은 밴드가 형성이 됩니다. 저점은 4%, 고점은 8%, 이 정도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면은 실적이 얼마나 올라왔다 또는 얼마나 내려왔다를 볼 수 있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한 7%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4에서 8% 밴드니까 약간 위쪽에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굉장히 또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3분기 그리고 내년도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익률이 빠르게 올라가는 현상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말로 바꾸면은 피크아웃, 즉 정점에서 빠져나간다, 이런 이제 우려가 되겠죠. 즉 정점에서 더 좋아질 것이 없다라는 게 되겠고, 그 말은 곧 앞으로 있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예상치가 좀 높다, 과대 추정되고 있다라는 것과도 같은 말이겠죠. 요거를 그림으로 지금 왜 실적이 과대 추정 우려를 3분기 그리고 또 연말 가면은 걱정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면은, 일단 왼편에 있는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영업이익률이 지금 내년도 전망치가 10% 정도를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 달성했었던 수치입니다. 2004년에 딱 한 번 비슷한 수준을 달성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 경제 상황이 어땠는가를 돌아보면 굉장한 초호황기였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과 신흥국의 GDP 성장률을 봤을 때 2000년대 초반 2004년 전까지는 선진국도 그렇고 신흥국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이 모두 좋아지는, 그리고 소비와 투자 이런 부분이 모두 호황기를 맞았었던 시기이고, 그때만 달성 가능했었던 숫자이고요. 영업이익률 10%는. 하지만 지금은 물론 경기가 나쁘지 않다, 경기 침체는 이미 지나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옛날만큼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경제 성장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걸로 지금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매크로 상황에 비하면은 영업이익률 10%라는 숫자는 좀 높은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충분히 생길 수 있을 만한 수치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제 지표를 말씀드리면은 이 물가 지표입니다. 이익률을 볼 때 물가 지표를 봐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간재 기업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간재 기업이라고 하면은
원자재를 사다가 가공해서 그 가공한 그 중간재를 다른 이제 기업이나 소비자한테 파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을 중간재 기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 중간재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즉 생산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물가, 그게 곧 이제 판매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인 생산자 물가인 PPI와 소비자 물가인 CPI 그 둘의 갭에 따라서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과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이익률 차트랑 그려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궤적을 그리고요. 단 유사한 궤적이 이 물가 스프레드가 2개 분기 정도 선행하는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그림 자세히 보시면은 이 CPI와 PPI 차이가 점차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월에는 심지어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게 플러스 영역에 있으면서 기업들이 마진을, 그러니까 팔았을 때 이익률을 더 높이기 쉬운 환경이었으면은 지금 앞으로는 예전만큼 쉬운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물가 스프레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쉽지 않아질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제가 2개 분기 정도 선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월 달에 떨어졌으니까 뭐 연말이나 연초 정도가 그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이런 경제 성장률과 물가를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률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뭐 10% 11%가 넘는 것은 약간 좀 과대 추정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그 과대 추정 우려가 어떤 것 때문에 촉발될까?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결국에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 그 강도가 떨어지면서 저는 그게 촉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례로 갖고 와 본 게 2010년과 2021년인데요. 이 두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처럼 실적이 나빠졌다 좋아지는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즉 바닥을 치고 올라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두 사례를 비교해 보았고요. 근데 이 두 사례를 제가 참고해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던 업종의 수가 뭐 전체 업종 수는 거의 30개 정도 되는데요. 30개 중에서 1분기, 2분기 때는 2010년에 16개, 근데 이게 3분기 때는 4개로 떨어지고요. 2021년에는 20개가 됐다가 14개로 떨어집니다.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이번 분기 때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3분기 때도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사람의 심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이 컨센서스, 즉 실적 추정이라는 게 과거 실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거에 나온 실적이 나의 예상보다 좋으면은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올 실적도 나의 예상보다 좋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추정치를 올려잡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그 올려잡게 되는 경향이 한 번에 생기진 않습니다. 한 번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해서 쉽게 생기진 않거든요. 보통 한 2개, 3개 분기 정도 연속이 돼야 그런 올려잡는 이걸 긍정 편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긍정 편향이 생기게 되고요. 그 긍정 편향이 강해지다 보면은 실제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예상했던 숫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실적 전망치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보일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3분기 때는 매번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됐던 거고요. 저희가 그럼 숫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측하는 이제 전략이나 예측력이 있는 그런 지표 차원으로 봐도 3분기 때는 그 강도가 약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증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2010년과 2021년 그 두 사례 때를 또 이야기를 드리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그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속성이랑 방향성인데요. 연속성이라고 하면은 이 서프라이즈를 보이는 업종이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보이는 것을 의미를 하고 방향성이라고 하면은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간 것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고 실적 컨센서스가 떨어진 것들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는 그런 성질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두 지표를 잘 이용하면은 실적 시즌 때 어떤 거는 서프라이즈가 나고 어떤 거는 쇼크가 나고 이거를 잘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긍정 편향이 생기는 3분기 실적 시즌 때는 그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이제 문제겠죠. 그거를 과거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2분기 때 서프라이즈가 난 것들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3분기 때도 서프라이즈가 나야 정상이지만 2010년과 2021년 때는 그 확률이 예측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1분기랑 2분기 때는 굉장히 높았었던 수치였거든요. 근데 이게 3분기 때부터는 떨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향성 같은 경우도 3분기 때는 예측력이 떨어집니다.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간 것들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비율이 1분기와 2분기 때는 뭐 70%, 80%로 굉장히 높았다가 2분기 때는 뭐 16%또 이제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컨센서스가 올라간 것들 중에서 서프라이즈가 나게 될 확률이 3분기 때부터는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고, 결국에 앞으로 있을 실적 시즌 때는 이 실적의 긍정 편향을 조금씩 경계해야 되는 뭐 그런 시기로 간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런 긍정 편향 또는 피크아웃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 만한 것들, 즉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률이 더는 개선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좋은 실적을 낼 만한 것들을 찾아보면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거기에 성장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 바이오도 들어가고 뭐 소프트웨어도 들어가고 뭐 사실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았지만 뭐 엔터 같은 경우도 들어가고 또 뭐 사실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지금까지는 안 좋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성이 있는 섹터니까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을 왜 피크아웃 우려에서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진의 압박이 왔을 때 할인을 하거나 또는 뭐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출을 높여서 이익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업종의 예시가 될 텐데, 이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수익성의 압박이 들어왔을 때 매출을 더 늘림으로써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는 그 사업 구조가 변동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질 수도 있을 테고요.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어쨌든 저희가 집중해서 보는 거는 이익률이 떨어져도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산업을 보자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성장주들이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 이제 뭐 단순히 그냥 예시로만 갖고 온 건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이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좋아지면은 남는 이익률도 높아지고 매출액이 떨어지면은 이익률도 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보통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산업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비용에서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안 팔려도 계속해서 나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면은 이익률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수요가 좋아질 때 가격이 같이 오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좋아지는, 즉 매출액이 늘어나는 국면에서는 매출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더 세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반도체 같은 업종의 특징인데, 뭐 물론 과거 고점까지 이익률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거를 논하기에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매출과 이익률이 같이 움직이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앞으로 다가올 피크아웃 우려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선택이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뭐 성장주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좀 더 장기적인 차원의 테마인 거고,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금융이나 뭐 소비가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선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뭐 때에 따라서 이런 성장주들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은 넓혀가야 된다. 뭐 이런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KB증권 리서치본부 주식전략팀에서 9월 전략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달에 10월 전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